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인 중국 경제에 대한 경고 등이 안팎에서 켜지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30여 년 만에 가장 낮을 것이란 예상을 내놨으며 국제통화기금 IMF도 성장 둔화를 우려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지난 6일 발표한 중국 경제청서 2022년 중국 경제 정세 분석및 예측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3%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30여 년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6% 아래로 내려간 건 코로나19 충격을 겪은 지난해 2.3%를 제외하면 1990년 3.8%가 마지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위기인 코로나 사태를 제외하고 중국 경제 침체기의 시작은 헝다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호주와의 갈등으로 인한 석탄 수입이 막혀 심각한 전력난이 불을 붙였습니다. 또한 얼마 전 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을 금지했죠. 인도네시아가 내수 단속 용도로 1월 한 달간 발전용 석탄 수출을 금지한 가운데 중국 내 석탄 선물 가격이 8% 가까이 급등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선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로 세계 1위 석탄 소비국인 중국에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저우 상품거래소에서 석탄 가격 지표인 발전용 석탄 5월 인도분은 인도네시아의 수출 제한 발표 이후 첫 거래일인 이날 한때 7.8%까지 오른 712.4위안 약 13만 3,400원에 거래됐는데요. 이는 지난달 20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발전소의 석탄 부족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달 1일부로 석탄 수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인도네시아산 석탄의 최대 공급처인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도네시아 석탄 1억 7,800만 톤을 수입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발전용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중국 전체 석탄 수입량의 60%를 넘는 규모입니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자국 석탄 생산량을 이미 사상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린 만큼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로 석탄 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인도네시아산 석탄은 주로 중국 동남부의 해안 지역으로 판매되며 해당 지역 전체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기 시작한 가운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문제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겉에서 보면 중국이 개발도상국의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그 중에 이익금을 공유하며 수익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현대판 실크로드로 불렸습니다. 2013년 중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으며 당시 세계를 크게 놀라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시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로 불리면서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활발히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수익을 올리며 세계 경제를 지휘하겠다는 전망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신용 등급이 낮은 국가들한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서양권 나라들은 돈을 빌려줄 때 장기 계획서도 제출하라고 하며 여러 가지 제한을 겁니다. 대신 서양 나라들은 주로 이자 없이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빌려주는 게 큽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국은 그런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지도 않고 돈도 엄청난 금액을 빌려준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독재자가 다스리는 부실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갚을 생각보다 빌릴 생각이 앞서니 돈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추진 중인 사업이 인프라 사업이다 보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부채가 계속 불어나 부도 위기에 놓인 국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가 중국 정부 고위 인사에게 채무 재조정을 요구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10일 보도했습니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전날 자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해결책으로 부채 상환의 재조정에 관심을 기울여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미니 라크샤만 피리스 스리랑카 외무장관은 왕 부장에게 중국은 스리랑카의 경제 발전과 국가 건설을 크게 지원했다며 스리랑카는 계속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고 국제행사에서 중국의 정당한 주장을 확고히 지지하며 코로나19를 정치화하려는 시도를 결연히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스리랑카의 채무를 감면할 것이냐는 질문에 늘 범위 안에서 조력을 제공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단합된 노력 아래 스리랑카가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리랑카가 중국에 상환해야 할 채무는 스리랑카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을 빼고도 약 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1대1로의 주요 협력국인 스리랑카에 항구와 공항 건설, 도로망 확장 등의 대규모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 스리랑카의 외환 보유고는 약 1조 9천억 원뿐인데 올해 상환해야 할 채무가 약 5조 4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주요 채권국인 중국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스리랑카는 고타바야 현 대통령의 형인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2005에서 2015년 친중국 노선을 펼쳐 중국 자본으로 각종 대형 인프라 건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반토타항을 건설했으나 차관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2017년 중국 국영항만 기업인 자오상주에 99년 기한으로 항만 운영권을 넘겨줬습니다. 한편 스리랑카와 더불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파키스탄도 발전소 프로젝트 관련 채무에 대한 감면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은 만성적인 전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중국 자본의 지원 속에 여러 발전소를 지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빚이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발전 설비는 과잉 수준으로 늘어나 정부는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샤 메흐무드 쿠레시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2019년 말 파키스탄의 대외 부채 규모는 740억 달러 약 82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파키스탄 경제는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에 파키스탄 항구 도시 과다르에서 물 부족과 정전 현상이 이어지자 화난 시민들이 중국 1대1로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과다르 주민들은 중국이 현지 자원을 빼앗기만 하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중국인을 겨냥한 테러도 수차례 벌어지는 등 파키스탄 내 반중 감정이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아프리카 등의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중국의 장악력을 키우려던 1대1로 프로젝트가 부메랑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거액을 빌린 참여국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부채 탕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침체 위기를 겪는 중국의 추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중국의 고민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중국 반도체 대표 기업 칭화윤이 그룹이 파산 절차에 들어간 지 5개월여 만에 지난달 국유기업의 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난달 12일 중국 증권15 등에 따르면 베이징 쟁광 자산관리와 사모펀드, 와이즈로드 캐피털 등으로 구성된 국부펀드 컨소시엄이 칭화윤이 등 7개 기업의 실질적인 합병 및 구조 조정을 위한 전략 투자자가 됐습니다. 칭화윤이 산하 메모리 반도체 전문회사 쯔광꺼시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공지했습니다. 30조 원에 육박하는 부채를 못 이겨 파산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간 칭화윤이는 지난 7월 전략 투자자 일치 공고를 내고 새 주인을 찾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굴기와 더불어 중국의 최대 사업이었던 전기차 역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한때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리던 전기차 스타트업 바이톤이 조 단위 투자금을 낭비하는 방만 경영으로 파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지난 12일 중국 인터넷 매체 내시즈 등 현지 매체는 지난 2일 바이톤에 대한 파산 심리가 시작됐다며 기존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 가운데 바이톤의 회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래가 촉망받던 스타트업의 몰락에 중국 현지에서 묻지마식 투자와 투자금을 낭비하는 스타트업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파산에 이른 이유에 대해 현지에선 눈먼 돈을 믿고 과도한 낭비를 일삼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바이톤은 회사 설립 후 전기차 SUV인 엠바이트와 세단 K바이트 두 가지 샘플 차량을 공개했을 뿐 어느 하나 양산에 돌입하지 못했고 연간 30만 대를 양산하겠다며 난징시에 설립한 생산 라인도 가동이 멈춘 상태입니다. 조 단위의 투자금을 기술 개발이 아닌 엉뚱한 곳에 쓰면서 정작 제품 생산에 쓸 돈은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이톤은 최고급 전기차 업체를 지향하며 기술과 무관한 사원 복지와 마케팅에 투자금을 낭비했습니다. 투자금이 넉넉했던 지난 2018년 한 해에 300명 규모의 미국 사무실에서 간식비로만 700만 달러 약 83억 원을 쓴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사원 유니폼은 독일 유명 테일러숍에서 주문 제작했고 명함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 한 통에 1000위안 약 18만 원 이상인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회사 운영진은 투자자에게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해외 출장 시마다 1등석을 고집했습니다. 생산 능력도 갖추기 전에 샘플 차량을 해외에서 전시하기 위해 억대의 운송비를 펑펑 써대는 것도 일상이었고 인재를 영입한다며 백지 수표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품 판매에 따른 수익이 전무한 상황에 낭비를 일삼다 보니 회사는 곧바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6월 회사 사원의 폭로에 따르면 당시 회사의 자금은 200만 위안 약 3억 7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직원 1000명의 한 달치 월급조차 지불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그 후 운영진은 추가 투자를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결국 실패의 파업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이에 중국 경제 매체 통화순재경은 아무리 금수저를 물고 시작해도 낭비를 일삼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우후죽순 생겨난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5년간 전기차 관련 스타트업 수가 248%나 폭증해 중국 당국이 직접 나서 전기차 업체 수를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자동차 역사에서 최근 50년간 성공한 자동차 회사는 현대와 테슬라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